오늘 주제는 교근 축소술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얘기하려면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정답은 없죠. 근데 교근 축소술도 아직까지도 약간 그런 단계에 있어요. 딱히 이것 때문이다라고 명확하게 결론 내려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역사적인 배경, 또 성형외과 의사들이나 많은 학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옛날부터 아주 옛날부터 의사들이 어떤 얘기들을 해왔는지를 한번 그냥 살짝 스쳐 지나가듯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이제 울프스로라는 게 있어요. 울프스로라는 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19세기에 활동하셨던 의사 선생님이죠. 사진도 보면은 딱 옛날 선생님 사진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뼈는 우리가 많이 쓸수록 리모델링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뼈는 우리가 많이 활동하고 힘을 주고 로딩을 많이 주면 줄수록 뼈는 단단해지고 형태도 변할 수 있다. 그런 어떤 내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뼈가 고정된 구조가 아니다. 근육이나 어떤 그 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에 따라서 리모델링 되면서 형태나 이런 단단하기 이런 것들이 변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신 분이에요. 그다음에 또 인제 비슷한 얘기를 하셨던 분이 데이비스 로라고 해 가지고 이분도 거의 1800년도 19세기에 활동하셨던 의사 선생님인데 이분은 연부 조직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울프스로랑 마찬가지로 연부 조직도 그런 로딩에 의해서 변한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아령 열심히 들면 근육 이만해진다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연부 조직도 그러한 방향으로 어떤 메카니컬 스트레스 또는 이런 어떤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는 방향에 따라서 연부 조직도 변해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게 인제 울프스로랑 상대적인 대척점에 있는 개념으로 인제 울프스로가 있고 뼈는 그다음에 연부 조직은 데이비스로라는 게 있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나온 개념이 인제 펑셔널 매트리스 하이포테시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게 인제 닥터 모스라는 분이 이렇게 만든 얘기인데 이게 뼈는 그 주변의 여러 근육이나 연부 조직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거를 이제 펑셔널 기능적인 매트릭스라고 인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따라서 뼈도 변해간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 인제 뼈 쪽이나 어떤 정형외과 영역이나 이런 데서는 정설화되어 있고 그래서 그 후에 닥터 마빈 모스라는 분이 인제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 "뼈는 do not grow 자라지 않는다. 대신에 are grown 이라고 표현을 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지절로 자라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에 의해서 자람을 당한다. 피동사잖아요. are grown이. 그러니까는 그냥 지 혼자 자라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자라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변 환경이라는 게 그런 기능적 매트릭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제네틱 팩터가 아니라 주변의 환경, 근육의 힘,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변해간다. 요런 내용으로 인제 얘기를 해 주셨죠. 그다음에 인제 메카노스탯이라는 말이 또 인제 프로스트라는 분에 의해서 20 세기 들어와서 인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용하지 않으면 디스유즈하면 사용하지 않으면 뼈에 로스가 일어나고 또 이게 어느 정도 적응을 하면 뼈도 적응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오버로드 스트레스가 많이 주면 뼈는 더 커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뼈 역시도 쓰면 쓸수록 단단해지고 볼륨도 늘어나고 게인을 얻지만 그다음에 안 쓰면 점점 더 얇아지고 약해진다. 이런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두 가지 펑셔널 매트리스 하이포테시스나 아니면 데이비스로, 울프스로 이런 거랑 같이 생각하면 이게 정리한 최종본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이게 뼈에 대한 연부 조직에 대한 기본적인 몇 가지 인제 논리들이었고요. 역사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1947년 1월에 나온 논문이에요. 47년이면 저희 아버지가 태어나고 얼마 안 됐을 때 저는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던 시절이에요. 그 시절에 나온 내용인데 닥터 건이라는 분이 마세터 머슬의 하이퍼트로피라는 걸 가지고 아메리칸 저널 오브 서저리에 논문을 내셨어요. 그래서 이때 이분이 말씀하신 거는 patient's habit of grating his teeth 이거 막 우는 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
근육의 교근에 이렇게 커지는 거랑 관계가 있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닥터 건이라는 분이 이렇게 큰 사람을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근육을 이렇게 잘라내신 거예요. 이렇게 요 방향으로. 이게 최초의 서지컬 컬렉션이에요. 이게 1947년도에. 그래서 그 전에는 이렇게 커진 거를 뭐 질병이냐, 이건 뭐 병이냐, 암이냐, 막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던 시절에 이거 근육이 커진 거니까 병적으로 커진 근육을 잘라내자 해가지고 처음으로 닥터 건이라는 분이 이렇게 서지컬 컬렉션을 시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1971년도에 제가 태어나기 조금 전에 이분이 이제 이 어떤 와일드 하트라는 분이 Benign Hypertrophy of Masseter Muscle and Mandibular Angles라는 어떤 논문을 내셨는데 거기에서 이 마세터 머슬이 커지는 거에는 에티올로지라고 해서 발생학은 그러니까 발생 그 이유는 에티올로지라는 게 뭐 발생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병의 원인, 병인 이런 것은 언클리어하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2명을 경험을 해서 치료한 거를 보고를 해요. 그래서 근데 이 논문에서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문헌적 보고를 이분이 리뷰를 하셨는데 이 닥터 레그라는 분이 처음에 1880년도에 Enlargement of the Temporal and Masseter on Both Sides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쓰셨는데 이분이 뭐라고 쓰셨냐면 처음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 근육의 커진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문헌화한 보고한 최초의 논문이에요. 이게 1880년도에. 그래서 이 보스 앵글, 맨디블의 앵글은 distinct bony enlargement corresponding to the insertion of the masseter muscle. 근육의 교근에 붙는 위치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다. 그리고 이때 있던 어떤 환자가 왔던 걸 보고한 거예요. 어떤 딸내미가 엄마랑 같이 병원에 온 거죠. 딸내미가 여기가 너무 커요. 이러고 엄마랑 온 거예요. 근데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Mother of this patient felt that 뭐 이렇게 해가지고 써놨는데 이 아이가 식욕이 너무 강해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그냥 엄마랑 선생님이랑 의사 선생님이랑 닥터 레그라는 분하고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치료도 없이 아이가 식욕이 조금 떨어지고 나니까 더 작아졌다. 이런 보고를 1880년도에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헤비추얼 어떤 그 습성, 그러니까 후천적인 원인으로 이게 생기는 게 아니냐라는 식의 어떤 약간 얘기였죠. 그 다음에 닥터 볼트라는 분이 또 이제 논문에 등장하는데 이게 베를린에 계시는 분이 1930년도에 보고를 한 걸 보면 덴티스트가 예전에는 그랬나 봐요. 이게 막 크면 이게 뭐 치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빨을 막 뽑았나 봐요. 그러니까 치과 의사들이 이게 정상적인 이빨을 희생하는 일이 불필요하다. 이거를 작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건 덴탈 오리진이 아니다. 라는 보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커파이? 아무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 양반이 1942년도에 여기다 또 바이옵시를 했대요. 그러니까 구멍을 내고서 여기다가 근육을 뜯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검사를 해봤더니 현미경을 들여다봤더니 아무 뭐 또 없는 정상 근육이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도 근육이 빵빵하게 불어 있으니까 여기 바이옵시를 한다고 이제 빵꾸를 내고서 근막을 꼬맸는데 근막 밖으로 근육이 튀어나와서 더 벌징이 됐다. 뭐 이런 문헌적 보고가 있었대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담스라는 분이 나오는데 아담스가 세그멘트 로어스 이너스 에스펙트를 잘랐어요. 처음에 건이는 밖에 있는 근육이 이렇게 있으면 피부 쪽에 있는 쪽을 잘랐거든요. 근데 아담스는 처음으로 뼈 쪽에 붙어있는 안쪽 사이드를 잘라내는 그런 보고를 1949년에 했고요. 그 다음에 리스토어라는 분이 이때까지만 해도 익스터널 어프로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리스토어라는 분이 처음으로 이제 입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처음에 신경하고 동맥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세터 머슬로 가는 동맥하고 신경을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자극받지 못하게 신경을 자르고 밥 먹고 살지 못하게 굶어 죽으라고 아테리를 동맥을 잘라버린 거예요. 묶어버린 거죠. 그랬는데 신경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리이너베이션이 돼서 다시 자라나서 근육이 다시 살아났대요. 아무튼 이때는 그래서 뼈는 제거를 안 했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자마자 이렇게 리이노베이션이 되면서 근육이 다시 자라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때 동시에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동시에 근육까지
또는 뼈까지 이제 잘라내자. 이런 얘기를, 근육을 잘라내자. 뼈는 아니고 근육도 잘라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리스토우라는 분이 하셨대요. 다 옛날 얘기죠. 그래서 논문을 보면은 이렇게 뭐 볼록볼록한 사람들을 이렇게 잘라줬더니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오타가 좀 나 있더라고요. 뭐 왼쪽 오른쪽 이런 것들이 좀 달라요. 어쨌든 사진도 보면은 되게 옛날 사진이라서 지금 보면 알아볼 수도 없죠. 이렇게 페이퍼로 인쇄됐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디지털화 되면서 이게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뼈를 뭐 여기 이렇게 있었겠죠? 여기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아마 뼈가 있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이빨이고 여기가 사각턱이 있는 데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잘랐다. 뭐 이렇게 잘랐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실제 자른 거는 이런 식으로 잘랐다. 그래서 이렇게 있던 뼈를 요만큼을 잘랐다.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뭐 발톤이라는 분이 또 뭐 그러니까 비나인 하이퍼트로피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병적인 건 아니고 근육이 그냥 커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또 이분은 발톤이라는 분은 또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눴어요. 컨제니탈이나 패밀리 타입, 그러니까 유전적 소양이 있다. 발톤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이 얘기를 하신 거죠. 이게 큰 거는 유전적 소양이 있다. 또는 가족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acquired hypertrophy라고 해서 habitual 클렌칭이 이제 이 약문은 이빨 가는 습성 이런 거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라인딩, 그러니까 가는 거, 이갈이 이런 것들이 자면서 생기는 이런 것들이 아마도 헤비추얼한 하이퍼트로피를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을 이 발톤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구분을 한 거죠. 1957년도에. 문헌적으로 그래요. 그 다음에 뭐 아담스, 마스터, 맥스웰, 웨그너 등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뭐 이런 거는 또 이렇게 뭐 이빨 가는 습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같지는 않다. 덴탈 프로럽이 이런 하이퍼트로피나 뭐 머슬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을 했고, 마스터는 또 이 뼈가 보니스퍼가 이렇게 빡 튀어나온 거, 사각턱에서 하악각에서 이렇게 보니스퍼라고 해서 라테랄 플레어링이라고 해서 이렇게 벌어진 턱 끝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안쪽에서 앞쪽으로, 요 각에서 요 앞쪽으로 이렇게 이제 더 관찰이 된다. 이런 거를 마스터라는 분이 또 보고를 했고, 또 맥스웰하고 웨그너는 이 세컨더리 보니 매니페스테이션이 머슬의 세컨더리 하는 거다. 그러니까 뼈가 커진 거는 근육이 커서 뼈가 커진 거다. 이게 닭 달걀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브로스테트라는 분이 젊은 아이 애들한테만 발견이 되더라. 15에서 25살 정도 되는 젊은 아이에서만 발견이 되더라, 주로. 그래서 또 이반 키예브츠라는 또 이건 딱 봐도 러시아죠. 러시아 닥터분도 똑같이 이게 호르몬al 인플루언스가 아니냐, 뭐 호르몬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냐, 또 이런 얘기를 이제 해주시고 계셨어요.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 제일 먼저 발톤이라는 분이 이게 유전적이냐 아니면은 후천적이냐, 사용이 많아서 생긴 거냐, 이제 이런 두 가지 얘기를 하셨고, 또 이게 치아 문제냐 아니냐,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또 맥스웰이나 이런 분들은 이거는 근육이 커서 뼈가 커지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또 브로스테트나 또 이반 키예브츠 뭐 이런 분들은 또 이게 호르몬 문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 논문에서 이제 얘기하는 그 썰들이에요, 썰들. 그 전에는 이거를 다 병적으로 인식을 했던 과정이에요. 이게 병인데, 이런 비정상적인 병인데 이거 왜 생기냐, 병은 원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병인이라고 해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못 찾으니까 계속 썰들만 나왔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을 뭐라고 짓냐면, 이분이 환자가 미용적 목적으로 수술 교정을 원한다면 하악각 절제와 교근의 아래쪽 근육을 함께 제거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딱 내려내요. 그래서 이게 몇 년도 논문이냐면 1971년도 논문이잖아요. 그러니까 1970년도에 이렇게 결정을 내버린 거예요. 다 자기가 리뷰를 해보고 했는데 어떤 미용적 목적으로 효과를 보려면 하악각하고 교근 절제를 같이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그 다음에 이제 1976년도에 또 자콥 립시츠라는 어떤 분이
그래서 요분이 또 Comparative Anatomy Study Mandibular Growth in Rat. 그러니까 쥐를 가지고 이게 어떻게 턱이 자라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실험이거든요. 마세터 머슬을 자른 거예요. 이 하악각을 잘라가지고 그 교근을 잘라놓고 그다음에 템포럴 머슬, 그다음에 가스트릭 머슬까지 어떤 가스트릭 머슬이랑 다이가스트릭이 이렇게 머슬이 하나 가거든요. 턱에 그 근육까지 다 제거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턱뼈가 어떻게 되나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게 G의 이제 해부학인데 요게 뭐 마스텍터 머슬, 뭐 템포럴 머슬, 그다음에 뭐 요게 다이가스트릭 머슬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요런 것들을 다 근육을 제거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뼈에 이제 뭐 사람 뼈랑은 좀 다르지만 요런 뼈 그 G의 턱뼈를 가지고 사람 뼈랑 비슷한 해부학적 구조를 이제 측정을 해본 거죠. 그래서 보니까 근육을 제거하고 40일 됐을 때 이제 G를 해부해서 저 뼈가 어떻게 됐나 재본 거예요. 그랬더니 전부 다 뭐 not significant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다 별마크죠. 이 별마크가 별로 안 변했더라. 뭐 근육 절제 안 한 애들 컨트롤 그룹하고 비교했을 때 별로 이 비교가 해보니까 별 차이 없더라. 근데 80일 되니까 뭐 조금씩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랭스 오브 만디블이라는 거거든요. LM이. 그래서 요게 좀 차이 나기 시작하더라. 근데 120일째 되니까 자꾸 뭐가 차이 나기 시작해.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지켜보니까 다 거의 다 덜 자라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근육이 없어지니까 뼈가 덜 자라는 상황이 벌어지더라. 이제 요게 이 논문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Growth modification in the form of the mandible occurs as the result of the bilateral resection of the superficial masseter. 이렇게 잘라내고 나니까 뼈가 덜 자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근육이 변하니까 뼈가 덜 자란다. 근육으로 인한 뼈의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뼈가 안 자란다. 다시 말하면 근육이 뼈를 성장시킨다. 이런 얘기죠. 이 얘기는 어디서 비슷해요? 처음에 울프스로어랑 비슷하죠. 스트레스가 주면 뼈가 자란다. 이런 것처럼. 그게 이제 실험적으로 쥐에서는 증명이 됐고, 그게 이 턱 부위에, 쥐의 턱에서 관계가 이제 이렇게 발견이 된 거죠. 그 다음에 77년도에, 근데 또 이 베커라는 분이 마세터링 머슬 하이퍼트로피랑 It's intraoral surgical collection이라고 해서 이 턱이 큰 거를 입 안으로 어떻게 수술하는 거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11명의 여자와 6명의 남자를 데리고 이제 이 수술을 해본 거죠. 근데 이분이 수술을 하면서 이제 디그리를 해가지고 1, 2, 3로 나눴어요. 하나는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근육 비대가 만져지고 꽉 물었을 때 눈에 띄게 이게 뿔룩 나오는 경우를 뭐 클래스 1이라고 했고, 또 근육 비대가 보이고 하악각의 각도가 줄어들어 보일 때, 하악각의 각도가 줄어들어 보인다는 거는 이렇게 커진다는 뜻이에요. 보통 이렇게 뭐 한국 사람들은 한 118도, 116도 있는 게 정상이고요. 서양 애들은 조금 더 이렇게 있죠. 근데 이게 작아진다는 뜻은 하악각이 커진다는 뜻이에요. 보이시나요? 지금 이렇게 있는 각도, 하악각이 커진다는 거는 그만큼 여기 하악각, 우리가 말하는 귀밑각 요거요. 요게 이렇게 커진다는 뜻이에요. 각이 작아진다는 거는. 그래서 하악각의 각도가 줄어들어 보일 때, 그걸 뭐 클래스 2라고 했고, 근육 비대와 하악각의 보니 플레어링이 함께 있을 때, 보니 플레어링이라는 건 뭐냐면 하악각이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뻗어 있는, 옆으로 날개 뻗듯이 이렇게 뻗어 있는 그런 보니 플레어링이 함께 있을 때를 클래스 3라고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되게 유명한 분이 계세요. 오브웨게저라고. 아이고. 이분이에요. 이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오브웨게서라는 분이. 그분이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 안에 근육을 자르는 방법을 그려놓으신 거예요. 지금 보시면 입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제껴서 이 안쪽에 있는 마세터 머슬을 이렇게 가위로 쪽쪽쪽쪽 벌려가지고 이렇게 잘라내는 그런 거를 하고, 또 필요하면 라테랄 플레어링이 있는 이 하악각을 쪽 자르자. 이렇게. 그게 이제 요 그림에서 나오는데,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휴고 로렌스 오브웨게서라 그래서 이분이 여기 보시면 제가 뭐라 써놨냐면 모던 파더 오브 올소그나틱 서저리라고 써놨어요. 이분이 악안면 수술을 거의 뭐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이렇게 만드신 분이죠.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양반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악수술 있죠. 그 수술을 처음으로 개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쓰는 기구들에 대부분 이 부분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되게 좀 재밌는데 수술 기구들이 대부분 그걸 발명한 의사 이름을 붙여서 써요. 그래서 우리가 가위 같은 거, 조직을 자르는 가위가 메젠바움이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대부분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스위스 분들이 많아요. 자르면 그거를 가위가 시저가 아니라 조직을 자르는, 그러니까 살이나 근육이나 이런 걸 자르는 걸 메젠바움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분 의사 이름이에요. 메젠바움. 그래서 오브액에서 리트랙터, 오브액에서 머시기, 오브액에서 머시기 뭐 이런 식으로 저분 이름 붙는 기구들이 되게 많아요. 아무튼 거의 올소그나틱 서지 아감면 수술에서는 거의 파더예요. 파더, 아빠. 그래서 이분이 얼마 전에 2017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이렇게 볼록한 이렇게 있는 거를 이렇게 잘라줬다. 그리고 보면은 여기 이렇게 뼈가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똑 잘랐다. 똑 잘랐다.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뭐 아우 저게 무슨 수술이야 막 아우 좀 간지럽게 했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면 이분이 입 안으로 해서 근육하고 이렇게 뼈랑 같이 잘라서 이렇게 비대칭이 있는 환자를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양쪽 다 있는 분도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불룩한 것도 이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굉장히 나이스한 결과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볼록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다. 근육도 자르고 뼈도 자르고. 지금도 보면은 사진이 조금 퀄리티가 안 좋긴 한데 이렇게 있는 뼈가 있는데 이렇게 있었던 거를 지금 요만큼 잘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해서 결과를 냈어요. 근데 이제 결과에 뭐라고 써놨냐면 17명에서 2명에서 17명의 환자를 수술했는데 2명에서 안면신경 마비가 있었다. 그러니까 근육을 자르면서 입이 돌아간다는 얘기죠. 여기 이렇게 안면신경이 5개의 가지가 가는데 이 마지널 만디블라 브랜치가 주로 많이 다쳐요. 그래서 2명에서 이렇게 얼굴 신경이 다쳤다. 그리고 2 환자에서 피가 고였다. 그 다음에 한 환자는 여기서 앱세스 포메이션이 있었다. 근데 뭐 짜주고 이렇게 해서 나섰다. 그래서 뭐 큰 컴플리케이션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결론을 지으셨어요. 근데 in case of mild hypertrophy, the bony resection is the most promising procedure for the present aesthetic result. 그러니까 이게 근육만 있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뼈가 많이 튀어나온 사람들 뼈 끝 이렇게 보니 플레어가 있는 약간 이렇게 뻗어 있는 하악각이 있는 거는 잘라주는 게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인 거죠. 1989년도에 이제 플라스틱 앤 리컨스트럭티브 서저리라고 해서 성형외과에서 제일 많이 이제 주로 보는 PRS라는 저널이고요. 여기에 이제 혜성처럼 나타난 대한민국 의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제 백세민 선생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시고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 백세민 선생님이 이제 요렇게 논문을 내셨어요. 그때 아마 미국에 계실 때, 연수가 계실 때 쓰신 논문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악각이 발달한 사람들을 어떻게 매니지할 거며 수술은 어떻게 할 거며 그래서 42명을 했던 거에 대한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입안으로 째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42명을 했다. 그랬더니 18명 정도에서 근육까지 같이 잘랐다. 이때까지만 해도 근육까지 같이 자르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분이 75년도에 뼈랑 근육이랑 같이 잘라라. 이렇게 거의 이제 논문에서 말뚝을 박아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백세민 선생님도 42명에서 18명 정도는 근육도 같이 잘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사진 퀄리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디지털화 되면서 이게 좀 많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당시는 또 흑백 사진이었고요. 아무튼 이렇게 볼록한 거를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건 수술 장면 같은데 뭐 마음의 눈을 뜨고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랬고 그래서 디스커션에 뭐라고 말씀해 놓으셨냐면 이전에 많은 저자들이 이 문제를 진단의 문제로 인식하고 주로 경과관찰을 권장해 왔다. 이게 아까 이제 이전의 선생님들이에요. 병이라고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병이니까 어떻게 진단해야 되느냐. 병인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파고 계셨던 거죠. 그 다음까지는.
하지만 백세민 선생님이 요 논문을 쓰신 이후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문제는 특히 동양인에게 있어서는 그리 드물지 않게 보이는 아주 흔한 미용적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이 여기가 볼록하게 사각턱이 심한 환자를 이게 질병이 아닌 미용적인 관점으로 틀어놓는 계기가 됐어요. 그게 1989년도예요. 올림픽하고 다음 해. 이제 대한민국 의사가 이제 확 틀어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한민국에 또 한 획을 그으신 양두병 선생님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91년도에 에스테틱 플라스틱 서저리라는 논문에 258개의 맨디블라 컨투어링 프로시저를 258개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정리를 해서 순전히 미용 목적으로 사각턱을 잘랐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 가지 정도로 나뉘었는데 하악각만 이렇게 자르는 경우, 또 여기 바디까지 자르는 경우, 파라심피시스라고 해서 여기까지 자르는 경우, 이렇게 해서 빨간색, 하늘색, 뭐 주황색, 노란색 여기까지 이렇게 자르는, 다시 말하면 지금의 커브드 오스텍토미, 그러니까 곡선으로 자르는 방식이 이때 처음 언급이 된 거예요. 양두병 선생님께서. 그래서 커브드 오스텍토미 컨투어링이라는 단어가 이때 처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분이 또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마세터 머슬이 이제 자르는 거는 자기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4가지, 5가지를 들으셨어요. 페리오스티알 릭섹션은 피지올로직하지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능적으로 문제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뼈가 있고 근육이 있잖아요. 근데 근육은 이 뼈 골막에 거의 붙어 있어요. 근데 이 근육을 띄겠다고 골막까지 한꺼번에 잘라내는 거는 뼈의 힐링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머슬 블리딩이 이 수술 후에 붓기를 굉장히 많이 만든다. 이런 내용을 주셨고, 그 다음에 머슬을 자르게 되니까 머슬톤의 그러니까 악력이 줄어드니까 어떤 머슬 아트로피나 어떤 문제를 만들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고, 또 이걸 자르면서 이렇게 마지널 맨디블라 브랜치라고 해서 페이셜 러브, 안면 신경을 손상시킬 수도 있다. 또 뭐 이렇게 다이섹션 하면서 가위로 자르는 게 어떤 일을 만들지 모른다. 뭐 이런 뭐 내용을 5가지를 이유로 근육은 굳이 잘라야 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게 되신 거예요. 이렇게 여기만 자르던 시절에서 앞에까지 쭉 커브드 오스텍토미를 하면 많이 좋아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 다음에 94년도에 백세민 스님이 다시 등장하셔서 리파인먼트, 이제 예전에 컨투어링 서저리를 조금 더 다듬어서 리파인먼트라는 단어를 쓰시는데요. 이건 성형외과 영역에서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다듬어서 다시 한번 논문을 발표하세요. 그때 이제 89년부터 91년까지 154명의 환자를 수술한 거를 이제 보고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서구 사람들은 마세터릭 교근이 커지는 거를 그 얼굴의 네모네 보이는 메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주로는 근육을 잘라내는 걸 많이 했다. 그게 이제 서구적인 개념이고. 그런데 오리엔탈, 동양인에 있어서는 그렇게 필요 없다. 오히려 뼈가 하악각이 여기가 좀 크게 보여드릴까요? 오히려 하악각이 약간 뒤에 있거나 밑으로 내려와 있거나, 다시 말하면 이렇게 있는 게 보통이라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여기를 잘라주기만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디스커션에 뭐라고 얘기해 주셨냐면, 앵글 플리스가 오리엔탈에서 보이는 거는 주로 턱뼈가 큰 거다. 근육이 큰 게 아니다. 서양 애들은 근육이 크다고 해서 근육을 잘라내는 작업을 했지만, 동양인에서 보면은 턱뼈가 큰 게 문제지 근육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또 이때 이후로 동양 사람들은 이제 수술하면서, 이때가 이제 제가 한참 수술 배우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뼈를 자르고 근육을 잘라야 되느냐, 아니면 뼈만 잘라도 되느냐, 이제 이게 양분하는 시기가 됐죠. 그러다 1995년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입안으로 근육이 커진 거를 자르는 거에 대한 보고가 나왔어요. 일본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뼈를 똥똥똥똥 이렇게 자른다. 이렇게 빵빵빵빵 해서 그 다음에 구멍을 내고 치슬이라는 걸로 뜯어낸다. 이거는 뜯어넥톰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양반도 마찬가지로 근육도 이렇게 뜯어낸다. 톱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구멍 뻥뻥뻥뻥 낸 다음에 끌로 이렇게 뚜두두둑 쳐가지고 이렇게 뚜두두둑 쳐가지고 이제 뼈를 잘라낸다. 그래서 잘라낸 면 보면은 지금하고는 되게 많이 다르죠. 되게 우들두들하고 근육도 뭐 거의 뜯어내는 듯이 나오고요. 아무튼 그런 보고가 또 일본에서도 이제 95년도에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근육을 자르고 뼈를 자르고 둘 다 잘라야 되냐, 뼈만 잘라도 되냐, 이게 이제 계속 논쟁이 되는 거였죠. 그 다음에 2005년에 이제 조금 뭔가 이 논쟁을 잠재우기 위한 노력들이 시작을 해요. 이 유레이첸이라는 분이 이제 제가 은사님이신 박병윤 선생님이라는 분하고 미국에서 연수 계실 때 같이 이제 공부하셨던 분인데, 대만의 뼈 수술 크레니오페이셜 서저리의 파더예요. 거의 짱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있는 연구소에서 로라는 분이 이렇게 또 17명의 환자를 데리고 14개, 그러니까 7명이니까 양쪽이니까 14개죠. 14개를 가지고 이제 논문을 쓰셨어요. 볼륨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갖고. 그래서 봤더니 7명을 가지고 했더니 뭐 나이는 이렇고 그다음에 뭐 같이 한 건 이렇고 뭐 이렇고 했는데, 수술 후 1일째 요거를 찍은 거고요. 이거는 수술 후 팔로우업 CT를 한 4, 5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8 해가지고 찍은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수술 후에, 그러니까 수술 전에 이렇게 수술하고 이렇게, 이건 피질골절골한 거죠. 했더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뼈가 조금 커졌더라. 이거 요새 질문 주시는 분 간혹 있으시잖아요. 저 사각턱을 잘랐는데 사각턱이 더 자랐어요.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수술하고 오래되니까 뼈도 좀 자라더라. 그 다음에 비교를 해봤더니 요만큼이나 잘라놨는데 요만큼이 조금 더 자랐더라. 얘랑 비교하니까 요만큼이 더 자란 거죠. 그 다음에 다른 환자 반대쪽도 보니까 뭐 요렇게 돼 있는데 또 요만큼이 자랐더라. 아, 수술 후에 뼈가 조금 자란다. 이제 요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는 근육도 보니까 조금 달라지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3D CT를 이용해서 객관적으로, 그 전까지는 근육 좀 주는 것 같은데, 뼈 좀 생기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모호한 느낌만을 갖고 얘기하던 것이, 이때가 이제 2015년이잖아요. 2005년이잖아요. 요때 무렵이 3D CT라는 게 조금 많이 찍기 시작할 무렵이에요. 그래서 이제 격변기가 된 거죠. CT라는 게 굉장히 막 비싸고 힘든 기계였다가 요 무렵에 2000년도 무렵에 CT가 조금 널리 많이 퍼지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CT를 찍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느낌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수치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비주얼라이제이션, 입체적으로 우리가 시각화할 수 있는 단계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통계를 내보니까 뼈가 처음에 뭐 이렇게 있었는데 수술 직후에 이렇게 확 줄었다가 한 4, 5년 지나니까 뼈가 좀 커지더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진 거죠. 이게 이제 그 턱뼈의 볼륨을 본 거고요. 그 다음에 근육을 보니까 2명은 오히려 수술 후에 근육이 더 커졌더라.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한 5% 정도 줄었더라. 근육이. 이런 이제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디스커션에서 뭐라고 써놨냐면, 백세민 양두병 선생님의 논문에서는 근육 볼륨이 감소한다고 보고하고 있었고 우리는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해 보았으나 볼륨 변화에 컨시스턴트한 패턴은 찾을 수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이게 뭐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백세민 양두병 선생님이 거의 이제 대한민국에서 윤곽 수술 이거를 이제 짱 먹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대만 의사가 그래 그렇게 말했는데 논문 보니까 그렇게 해놨던데 내가 이거 해보니까 이거 좀 꼭 맞는 것 같지는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딴지를 거는 논문이 나온 거예요. 근데 줄긴 줄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때 요 무렵이에요. 딱 2005년. 그래서 요때 난 뭐 했냐. 제가 레지던트 하던 시절이에요. 이때 뭐 했냐면
제가 이제 은사님이신 김용옥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CT를 주면서 김용옥 선생님 방 옆에 딱 방 책상 옆에 앉혀가지고 요 CT 갖고요 이렇게 그리면서 뼈를 따고 근육을 따고 이런 식으로 다 따는 거예요. 손으로 일일이. 자동화가 안 돼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러면 그냥 주구장창 앉아가지고 요걸 따는 거예요. 뼈 따고 근육 따고 이렇게 다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요. 이거를. 그걸 그때 처음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논문을 작업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그때 쓴 논문이에요. 그래서 8명 정도를 데리고 했고, 그래서 처음 수술 전에 오른쪽 왼쪽에 근육 볼륨을 쟀어요. 그 다음에 얼리 포스트업이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근육 볼륨을 왼쪽 오른쪽 쟀고, 그 다음에 레이트 포스트업이라고 그래서 또 근육 볼륨을 이렇게 또 쟀어요. 근데 이제 얼리는 보통 한 3, 4개월 안쪽, 그 다음에 레이트는 그 이후에요. 그래서 봤더니 얼리 포스트업에서는 30% 정도 볼륨이 늘어난다. 오히려. 그런데 레이트 포스트업으로 가니까 근육 볼륨이 한 20% 정도 줄더라. 이게 그때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때 제가 이걸 작업을 하면서 느낀 건데 그럼 근육 볼륨이 주네. 한 1년 지나면 교근 절제 안 해도 되겠네. 이제 이 생각을 이제 빡 하게 됐죠.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얼리 포스트업에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근육 볼륨이 늘어나는 거는 수술하고 나면 근육이 붓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스웰링 역할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했고, 이게 리모델링을 거치면서 근육 볼륨이 이렇게 준다. 요게 이제 2005년, 6년 요 무렵에 제가 하던 연구 내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6년도에 또 이게 로어 페이스 리모델링 바이 만디블라 앵글 오스텍토미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또 이제 중국 분들이죠. 중국 분들이 이때부터 이제 살짝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 양반들이 이제 206명의 여자와 6명의 남자, 그래서 212명을 데리고 이제 논문을 작성을 했죠. 근데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조금 약간 떨어지죠.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해보니까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뭐 각각의 이렇게 수술 방법을 다 달리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삼각형으로 떼어내는 거, 그 다음에 사지탈 오스텍토미라고 이렇게 피질고라고 같이 떼어내는 거, 그 다음에 앵글하고 띄고, 그 다음에 이 귀 뒤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입으로도 열고 입 밖으로도 열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복잡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결론을 뭐라고 내렸냐면 hypertrophy of masseter muscle should be considered라고 해놨어요.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뼈만 자를 게 아니라 근육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2006년도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05년도에 이 논문에서는 근육이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했을 때는 근육이 준다라고 이제 느꼈을 때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또 중국 의사 선생님은 잘 모르겠다, 고려는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2007년도에 이제 이런 논문이 나와요. Change in masseter muscle after curved osteotomy of prominent mandible. 그러니까 턱 밑 자르고 나서 그 교근의 볼륨이 어떻게 변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10명의 환자, 10명의 환자니까 양쪽이 있으니까 20개의 헤미맨디블이라고 해서 반으로 쪼개니까 양쪽. 그래서 20개를 가지고 6개월, 6개월 동안 팔로우업을 해봤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단면을 입가랑 귓볼이랑 해서 트라고스 쪽하고 해서 이렇게 A라인을 긋고 B라인을 긋고 C라인을 그어가지고 이 근육의 볼륨 변화를 한번 보자 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전부 다 줄어요. A라인도 2.4% 정도 줄고, B라인도 8.6% 줄고, 그 다음에 C라인이 19.2% 정도 줄어요. 자, C라인이 요 밑에고요. A라인이 여기고 B라인이 위쪽이에요. ABC 하면 좋을 텐데 꼭 이렇게 해놨어요. 요걸 기준으로 해서 1cm 위, 1cm 밑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A, B, C예요. 그러니까 C가 제일 마지막에 밑에, A는 가운데, B는 위에, C는 아래.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되게 많이 주네. 20%. 여기 보면 20% 주는 거잖아요. 19.22%. 이게 제가 본 결과랑 거의 비슷해요. 20% 정도 보는. 이건 제가 측정한 결과거든요. 20% 정도 주는 거. 또 이 친구들도 거의 비슷하게 20% 정도 주는 걸로 논문 보고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차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께를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뭐 한 15% 정도 준다. 맥시멀 클렌즈. 이거는 하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요 위에 거는. 제 것도 가만히 있을 때예요. 근데 이거는 악무는 거. 악물고서 또 측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15% 정도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점점 재밌어져요. 어쨌든 주는 건 주는 거로 이제 방향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 또 오랄 바이옵시라는 아카이브 오랄 바이옵시는 곳에 일본 친구들이 쥐를 가지고 또 턱 그로스, 턱이 자라는 걸 어떻게 되는지 영향을 보고 또 실험을 해요. 아까 보신 거랑 비슷하죠. 얘네들은 쥐 갖고서 요걸 일본 친구들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렇게 돼 있는 쥐 엑스레이를 가지고 뼈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여러 측정자, 뭐 라말 하이트, 콘다일 헤드, M1 하이트, 맨디블라 인사이스 랭스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런 거 다 재봤더니 어떻게 다 줄더라. 그러니까 쥐가 양쪽에 있으니까 한쪽만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결론적으로 수술한 쪽이 뼈가 작아지더라. 근육을 잘랐더니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저널 오브 플라스틱 PRS에서 저널 오브 플라스틱 리컨스트럭티브 앤 에스테틱 서저리라는 논문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또 유레이첸은 또 나오죠. 대만 의사님 선생님. 그 다음에 로라는 분이 또 나오시죠. 이분이 이제 CT 찍어서 많이 이제 발표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또 발표를 하세요. 18명의 여자를 데리고 그 다음에 8명의 이건 숫자로 해놓고 이거는 왜 영어로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오타거든요. 18명, 8명, 토탈 26명에 데리고 수술을 했다. 그래가지고 수술한 게 이제 재봤더니 그래서 28명의 여자가 있었고 17명의 남자가 있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논문을 이렇게 쓴 거예요. 반을 쪼개서 헤미맨디블이라고 또 이름을 붙이고 그래서 요 근육이 우리는 겉에 하는 교근만 있는데 여기 교근 말고 여기에 또 테리고이드 머슬이라고 해가지고요. 라테랄 테리고이드, 메디알 테리고이드에서 테리고이드 머슬이라는 게 두 개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볼륨을 재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모난 얼굴의 여자에서의 평균이 47, 그리고 마세터 머슬이 29, 그 다음에 메디알 테리고이드가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피메일 중에 컨트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뭐 작더라. 네모난 애들이 크더라.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세터 머슬도 네모난 애들이 크더라. 뭐 당연한 얘기 같죠. 남자도 다 크더라. 뭐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객관적인 수치로 이렇게 분석을 해준 거예요. 뭐 통계 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p-value라는 게 이게 뭐 0.001 그러면은 뭐 거의 뭐 99.9% 뭐 이런 얘기고요. 이러면 뭐 99.999%의 신뢰도가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뭐라고 내냐면 네모난 얼굴근에서 사각턱뼈도 크고 교근, 익돌근, 테리고이드 머슬도 실제 측정해 보니 더 컸더라. 이 얘기를 이제 해본 거예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저널 오브 오럴 맥슐러 서저리에서 또 이 리민이라는 분이 또 논문을 내요. 6개월 동안 팔로우를 했다. 10명을. 그래서 20개의 헤미만디블을. 근데 이분은 재밌게도 CT가 아니라 초음파로 한 거예요. 그래서 리얼타임 3D 울트라소노그래피라는 초음파를 가지고 이 논문을 2008년도에 내요. 그래서 커브드 오스테오토미를 이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오실레이팅 소라고 해서 꺾여지는 소, 이렇게 자르는 소로 이렇게 자르는 게 유행하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커브드 오스테오토미를 치고 초음파로 다 두께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A는 입을 담은 상태의 교근, B는 입을 벌린 상태의 교근, 입을 다물고 있을 때랑 할 때랑 다 잰 거예요. 그 다음에 C는 입을 물 상태, 한 상태. 그 다음에 D는 턱을 이렇게 내민 상태. 이렇게.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측정하고 EFGH는 똑같은 건데 수술 후 6개월을 비교를 한 거예요. 봤더니 세로 지름이 감소하고 뼈 삭제 부위 마진의 근육의 두께가 감소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뼈 삭제 마진이거든요. 요게 여기 뼈 마진. 근데 요 부분의 근육이 두께가 감소했다. 이걸 초음파로 재서 보고를 해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T1, T2 이렇게 다 해보니 프리옵에서 25.4 정도 되던 볼륨이 T2에서 수술 후에 보니까 18 정도로 된다. 그래서 그 차이를 보니 한 22% 정도 볼륨 감소가 있다. 이렇게 논문이 나와요. 그럼 제가 처음에 제가 쟀던 20%랑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20% 정도는 준다. 근데 이분이 또 재밌는 게 호리존탈 다이미터랑 롱지투디널 다이미터를 또 쟀어요. 그랬더니 수술하고 수술 후, 수술 전, 수술 후, 수술 전, 수술 후 이렇게 보니까 요게 수술 후에
이 롱디튜디널 다이미터가 이 호리존탈 다이미터랑 롱지투디널 다이미터가 달라지더라. 더 길어지더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결론은 사각턱 절제술 후에 하악각 부위에서 교근의 부피 감소가 발생한다. 하악각 부위에서. 여기요. 따라서 교근 절제술 없이 하악각 제거만으로 원하는 미용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09년도에 들어가지고 Annals of Plastic Surgery라는 논문에서 이제 원숭이 데리고 시험을 해요. 원숭이를 데리고 이제 추라는 분이 이제 실험을 해요. 그래서 12마리의 2살 반, 2살 배기 원숭이를 데리고 여자 원숭이를 데리고 실험을 해요. 어떤 실험을 하냐면 이렇게 원숭이가 생겼는데 여기에 뼈를 잘라내요. 한쪽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실제로 자른 뼈를 CT로 찍은 거예요.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12주, 그 다음에 이게 24주, 그 다음에 이게 48주. 48주 되니까 조금 뼈가 생기죠. 역시. 그죠? 그런 걸 또 관찰했고. 그래서 EMG 액티비티를 봤더니 48주 되니까 정상에서 조금 감소하더라. EMG 액티비티라는 건 교근에 이제 쪼그라드는 힘을 말하죠. 그래서 그게 조금 줄긴 하더라. 그 다음에 단면을 보니까 48주 되니까 줄더라. 13% 정도. 그 다음에 두께, 이건 단면적이고요. 두께를 보니까 또한 9% 정도 줄더라. 그 다음에 길이는 한 10% 정도 줄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오리엔테이션 디그리, 뭐 이 벌렸을 때 이건데 큰 의미는 없고요. 그 다음에 전체 매스를 보니까 한 16.5% 정도 줄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원숭이 이제 실험한 걸 보는 거예요. A가 24주 된 거예요. A가. B가 이게 48주 된 거예요. 이게 수술 전. 이게 수술 전. 이 녀석이 수술하고 12주, 14주 되니까 이렇게 되고요. 이게 정상 사이드의 12주. 그죠? 그래서 이게 점점 줄더라. 근데 C 보면 C가 48주 애니멀이거든요. 근육이 이렇게 확 줄었다가 조금 커지더라. 근데 정상 사이드보다는 뭔가 다르다. 짧아지니까 뼈가 여기 있었던 게 없어지니까 불룩해진다. 이런 느낌이 있죠. 이게 정상 사이드고요. 비교해서 보면 수술 직후에는 막 거의 없다가 한 48주 그러면은 48주면 한 1년이잖아요. 1년 지나고 나니까 볼륨을 많이 회복은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조직학 검사 해봤더니 처음에는 뼈가 이렇게 두껍게 생겼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요 뼈가 얇아졌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피질골 절골하면 뼈가 생겨요. 이런 질문에 대한 조금 답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에 피질골이 생겼다가 절골을 했다가 그럼 빈대에 이렇게 뼈 골모세포들이 막 자라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한 여기 두께만큼 신생뼈들이 이렇게 막 요만큼 두께로 이제 생겨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신생뼈 두께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막으로 덮인다. 그래서 뼈가 막 계속 이렇게 막 대빨 자라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근육도 약간 성기게 뭐 다시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결론은 사각턱 절제술 후에 하악각 부위에서 교근의 부피 감소는 분명히 발생한다. 이걸 이제 원숭이 갖고서 결론을 냈어요. 근데 요거 갖고는 좀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또 아카이브 오브 페이셜 플라스틱 서저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30 케이스를 갖고 이렇게 차이라는 분이 또 이렇게 컴퓨터 CT로 이렇게 측정을 해요. 근데 이분은 맨디블 앵글을 저희가 치듯이 이렇게 친 게 아니라 이렇게 오스텍토미, 사지탈 오스텍토미라 그래가지고 이 피질골까지 같이 떼어내는 방식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CT를 찍어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요 부분만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A, B, C 그래서 위, 아래, 중간, 아래 이렇게 해가지고 볼륨 측정을 해봤다. 그래서 보니까 3달 지났을 때 28% 정도 줄었고 6개월 지났을 때 34% 정도, 40% 정도 줄었고 그 다음에 12개월 됐을 때 33% 정도 줄었고 18개월 됐을 때 31% 정도 줄었다. 다시 말하면 준다. 한 1년 반까지도 계속 준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각턱 수술을 하고 교근 볼륨은 시간이 지날수록 1년 반 정도까지 계속 준다. 이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3달 때 79, 6개월 때 84, 12개월 때 84 정도로 퍼센테이지거든요. 이렇게 볼륨 변화가 있더라.
그래서 보니까 위쪽은 조금 이렇게 줄다가 멈추는 느낌이고 A, 그러니까 교근에 이렇게 길이가 있으면 요 위쪽은 처음에 이니셜리는 좀 줄었는데 그 후로 큰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B도 요 중간 부분도 처음에 이렇게 줄었다가 별반 변화 없고, 근데 아래쪽 C 부분은 앵글 쪽은 이렇게 쭉 줄어서 이렇게 줄어든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요 아래쪽 부분이 전체 교근에서 아래쪽 부분이 좀 줄더라. 많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사각턱 절제술 후에 하악각 부위에서 교근의 부피 감소가 발생한다. 특히 교근의 하방 부위에서의 감소, 대략 수술 전 대비 80% 감소가 두드러진다. 다시 말하면 위쪽은 별로 볼륨 변화가 없는데 아래쪽에서 볼륨 변화가 많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 아까 원숭이 한 거를 다시 한번 보면요. 전체적으로 줄었다가 이렇게 생겼다가 하는데 여기는 생기잖아요. 뭐 여기 전에 수술 전만큼. 근데 요 밑에 부분 있죠. 요 마진 부분이, 요 부분이 볼륨이 굉장히 많이 준다. 이제 요런 결론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논문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 나온 거는 저널 오브 크레니오페이셜 서저리라는 곳에서는 맨디블러 앵글, 각을 자르는 거, 그 다음에 머슬을 같이 자르는 거의 영향, 뭐 요런 거에 대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151명을 대상으로 이제 수술을 한 건데, 턱뼈를 이렇게 앵글을 자르고 근육은 이렇게 잘라서 볼륨을 측정을 한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제 근육을 자르는 거의 단점이 뭐 앞선 논문에서도 되게 많이 얘기가 있었죠. 근데 뭐냐면 대부분 신경을 다치는 거, 그 다음에 피가 나서 헤마토마가 생기는 거, 그 다음에 헤마토마가 피 고인 것들이 염증이 나서 앱세스 포메이션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근육 자른 부분에 할로우니스라고 그래가지고 움푹 패이는 게 생길 수 있다.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컴플리케이션을 요게 3명에서 있었다. 여기 꺼진 게. 그 다음에 이쪽 뭐 입술 감각 떨어지는 거 이런 거 좀 있었다. 그 다음에 뭐 붓기 이런 게 있었다. 근데 이제 요게 종종 있다. 이게 훅 꺼지는 거. 요게 이제 생긴다. 그래서 수술 전, 수술 후 CT 보면 여기가 교근 아래쪽. 아까 말한 대로 여기 위에는 별로 변화 없잖아요. 요 위에는. 근데 요 아래쪽이 많이 준다. 이게 실제로 눈으로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론은 뭐라고 내셨냐면 사각턱 절제술과 동시에 교근을 절제하는 것이 더 좋은 수술 결과를 보이고 낮은 합병증 발생을 보인다. 이렇게 결론을 내셨어요. 또 다시 근육도 자르자. 이제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근데 보면 이게 피지컬 세라피 임팩션 없이 이제 뭐 이렇게 뭐 염증 생긴 사람, 헤마토마 있는 사람들 없어진다. 그 다음에 3명만 뭐 이렇게 할로우니스가 생겼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뭐 지방 이식도 좀 해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한다. 이런 얘기를 써놓으셨는데 어쨌든 다시 또 근육을 또 자르자는 방향으로 또 얘기가 살짝 틀어졌어요. 2014년도에 저널 오브 크레니오페이셜 서저리에 롱텀 체인지 인 마세터 머슬 팔로잉 리덕션 고니오플라스티. 고니오플라스티가 결국은 여기 고니온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를. 그래서 고니온 자르는 거. 아까 절제술이랑 똑같은 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푸라는 분이 이제 또 여기서 논문을 작성을 하셨는데 56명 그러니까 양쪽이니까 112개의 마세터를 가지고 3D CT로 내가 분석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귓볼에서 마우스 코너에서 플레인 A, B, C 아까 그분이에요. 초음파로 하셨던 분. 그러니까 똑같이 또 이렇게 A, B, C 또 바꿔서 쓰고 계시죠. 본인이 하는 거 그대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보니까 이번에 이제 CT로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근육을 다 그렸어요. 보니까 진짜 많이 줄었다. 그래서 이렇게 두께를 A, B, C로 해서 나눠서 비교를 해보겠다. 봤더니 언더 C 플랜, 그러니까 C 밑으로, 요 밑으로 노란 부위가 볼륨이 53% 정도 변한다. 그 뜻이에요. 나머지 뭐 between CA 뭐 이런 데는 뭐 조금씩 변하긴 하는데 제일 많이 변한 데가 결국은 이쪽에 53% 정도 변한다. 퍼센타일이죠. 정확히 말하면. 여기가 그만큼 많이 변한다는 뜻이에요. 뭐 이전에 있었던 논문을 뭐 다시 답습하는 내용이 되지만 좀 더 뭐랄까 케이스가 숫자가 많으니까 요만큼이 더 줄어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륨이 줄어든다. 그래서 결국은 사각턱 절제술 후에 하각 부위에서 교근의 부피 감소가 발생한다. 특히 교근의 하방 부위에서의 감소가 두드러진다.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 뜻이에요. 이렇게 교근이 이렇게 있으면
요 밑에 부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